지금 이란과 싸울 때가 아닙니다. 나라의 근간부터 제대로 지키시오. 분노한 미국 학부모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따졌습니다. 총기도 안보도 아니었습니다. 아이들 밥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가 터지는 순간 학부모들 입에서 반복해서 나온 나라가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 학교 밥상에 무엇이 있길래 분노한 미국인들이 그 이름을 외치기 시작한 걸까요? 아이들을 향한 진심 하나로 세계의 기준을 바꿔버린 그 놀라운 진실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게 학교 급식이라고요?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전문가답게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저희는 연방 영양 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예산 범위 안에서 최선의 구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2년 동안 수백 번 써온 말이었고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그런데 그 순간 수화기 넘어 목소리가 참아왔던 것을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확 터져 나왔습니다. 영양 기준요? 그게 지금 말이 됩니까? 당신 딸한테도 똑같은 걸 먹여보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톰슨입니다. 워싱턴주 공립교육청에서 급식 시스템을 총괄하고 있고 경력만 22년입니다. 학생 수천 명의 식단을 설계하고 예산을 승인하고 공급망 계약을 직접 검토해온 사람이죠. 저는 늘 스스로를 이렇게 정의해왔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하는 사람. 숫자가 맞으면 시스템이 맞는 겁니다. 그게 제 원칙이었고 그 원칙이 흔들린 적은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까지는. 다음 전화를 받았을 때 목소리는 달랐지만 분노의 온도는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떨리고 있었는데 분노인지 울음인지 도무지 구분이 되지 않았죠. 우리 아이가 그거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엄마, 나 밥 먹기 싫어. 그랬어요. 저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상대방은 멈추지 않았고 목소리는 점점 더 날이 서올라갔습니다. 이게 교육입니까? 당신들이 하는 게? 저는 다시 기준치를 말했고 예산 구조를 설명했고 공급망 현실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10통, 20통씩 쌓여갈수록 그 말들이 점점 제 귀에도 공허하게 울리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먼저 말을 꺼내지 않은 채 그냥 수화기를 귀에 대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모든 건 사진 한 장에서 시작됐습니다. 누군가 학교 급식 사진을 온라인에 올린 것이었는데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냥 올린 거였죠. 냉동 피자롤 2개, 봉지에서 꺼낸 나초, 종이컵에 담긴 가짜 치즈 소스, 그리고 비닐 포장재 올려진 샐러드. 그게 다였습니다. 미국 공립학교 아이들의 점심. 그 사진이 하루 만에 수천 번 공유됐고 이틀이 지나자 언론이 달라붙었으며 교육청 전화는 그날부터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은 늘 있어 왔으니까요. 누군가 불만을 터뜨리고 잠시 시끄럽다가 다시 조용해지는 것. 그게 제가 알고 있던 패턴이었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전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전에만 20통을 넘겼고 점심이 지나도록 계속됐습니다. 목소리마다 달랐지만 말은 같았고 분위기마다 달랐지만 방향은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후로 접어들 무렵 한 목소리가 낮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무료로 저렇게 먹인다던데요. 우리는 돈까지 내면서 이따위 쓰레기를 먹입니까? 저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나도 모르게 내려놨습니다.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고 교문을 들어서는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아이들 어깨 위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 얹혀 있었습니다. 22년 동안 저는 이 시스템이 맞다고 믿어왔습니다. 숫자가 맞으면 시스템이 맞는 거라고. 그런데 그 순간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가슴 한가운데를 짓눌러 왔습니다. 저 아이들은 오늘 점심에 무엇을 먹게 될까? 그리고 그게 과연 괜찮은 걸까? 그날 30통이 넘는 전화 중에서 유독 한 단어가 반복해서 귀에 걸렸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따로 약속한 것도 아닌데 같은 나라 이름을 입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어젯밤 내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책상에 앉아 커피를 들고 하루를 시작하려는데 비서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톰슨 씨, 지금 로비에 학부모들이 와 있습니다. 저는 컵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몇 분이나요? 비서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한 20명쯤 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로비로 내려갔을 때 분위기는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다들 조용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플래카드를 든 사람은 없었죠. 그게 오히려 더 불편했습니다. 한 여성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톰슨 씨, 저희 아이 사진 보여드려도 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내민 건 휴대폰 화면이었습니다. 급식판 사진이었죠. 냉동 피자롤 2개, 비닐 포장 샐러드. 그리고 그 옆에 아이 사진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 급식을 안 먹은 지 석 달이 됐습니다. 집에 와서 배고프다고 합니다. 매일. 저는 22년 경력의 전문가로서 무언가 반박할 논리를 찾으려 했지만 그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남성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세금을 냅니다. 급식비도 냅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오늘도 그 밥을 남기고 왔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입을 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먼저였습니다. 맛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애가 그러더군요. 이거 먹으면 배가 아프다고. 그 말이 로비 안에 조용히 퍼지는 동안 저는 무언가 설명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입을 여는 순간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릴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면담이 끝나고 자리로 돌아온 저는 서랍에서 자료를 꺼냈습니다. 전날 밤 찾아본 데이터였습니다. 미국 공립학교 아동 비만율, 초등학생 4명 중 1명이 과체중이었고 소아 당뇨 진단 건수는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었습니다. 장 건강을 호소하는 아이들의 숫자도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죠. 저는 이 데이터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현실이라는 이름 아래 외면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 그 남자의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거 먹으면 배가 아프다고.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아이의 말이었습니다. 오후에 직원 1명이 제 책상 앞에 조용히 태블릿을 내려놨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초등학교 급식 영상이 떠 있었는데 잔치국수와 따뜻한 국, 4-5가지 반찬이 가지런히 놓인 식판 앞에서 아이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떠들고 웃고 옆 친구 반찬을 가리키며 뭔가를 말하고 있었죠.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점심이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한동안 말없이 내려다보면서 오전 내내 로비에서 들었던 목소리들이 하나씩 귓가에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 급식을 안 먹은 지 석 달이 됐습니다. 이거 먹으면 배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화면 속 아이들은 배가 아프지 않았습니다.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22년 동안 시스템을 지켜온 사람으로서 저는 그 단순한 장면 하나 앞에서 아무런 말도 떠오르지 않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영상을 껐다 켰다를 반복했습니다. 처음엔 의심부터 했습니다. 22년 동안 시스템을 운영해온 사람으로서 저는 숫자와 마찬가지로 영상도 가려서 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홍보용 영상은 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날, 가장 좋은 각도, 가장 좋은 음식을 골라서 찍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려 했습니다. 특별한 날 찍은 거다. 아니면 일부 학교만 저렇게 하는 거다. 한국이라고 모든 학교가 저럴 리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영상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학교, 다른 날, 다른 지역. 올라온 영상마다 식판 구성이 달랐지만 수준은 같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열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직원을 불렀습니다. 한국 급식 관련 자료 있는 거 전부 가져오세요. 직원이 가져온 건 영상 링크 묶음과 출력된 기사들이었는데 저는 그것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하나씩 훑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한 기사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공립초등학교 기준으로 거의 전면 적용이 이루어져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무상급식. 돈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그러면서 저 수준의 식사를 제공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오전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지나는데 몇몇 직원들이 휴게실에서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보면서 뭔가를 보고 있었죠. 저는 무심코 들여다봤습니다. 한국 급식 영상이었습니다. 직원 한 명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매일 이렇게 먹는다고요? 옆에 있던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무료래요. 공짜로. 첫 번째 직원이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학교 급식이랑 비교하니까 좀 부끄럽네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지나쳤습니다. 오후에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인근 중학교 교장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용건은 짧았습니다. 톰슨 씨, 오늘 우리 학교에서 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를 고쳐 앉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교장이 잠깐 뜸을 들이다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아이들이 급식을 받아놓고 핸드폰으로 한국 급식 사진을 보면서 비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한 아이가 그러더군요. 선생님, 우리는 왜 이걸 먹어요? 저는 그 아이한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고 저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비교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퇴근 후 다시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이번엔 의심하려는 마음 없이 그냥 봤습니다. 잔치국수 국물이 끓고 있었고 영양사가 식재료를 하나씩 직접 확인하고 있었으며 조리사들이 여러 가지 반찬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자레인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냉동 포장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 속 주방을 바라보면서 처음으로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오늘 오후 교장이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왜 이걸 먹어요? 22년 동안 시스템을 지켜온 사람으로서 저는 그 질문에 단 한 줄도 답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건 다 봤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한 가지를 다짐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저는 데이터로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영상 몇 개와 학부모들의 분노에 떠밀려 지구 반바퀴를 날아왔지만 그렇다고 제가 가진 22년의 판단 기준을 내려놓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직접 보고 직접 확인하고 냉정하게 평가한다. 그게 전부였죠. 캐런을 포함한 학부모 대표 3명이 함께였는데 비행기 안에서 그들은 내내 들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들뜬 분위기가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으니까요. 서울 외곽의 한 초등학교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학교 측 관계자가 반갑게 맞으며 말했습니다. 특별히 준비한 건 없습니다. 그냥 평소대로 운영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평소대로라고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만큼 저는 순진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방문 일정이 통보됐을 테고 학교 측이 가장 좋은 날,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 준비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저는 관계자의 안내를 따라 걸으면서 평소와 다른 점이 없는지를 먼저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조리실 문을 열었을 때 열기가 먼저 밀려왔습니다. 흰 위생복을 입은 조리사들이 여러 개의 솥 앞에서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육수가 끓고 있었으며 다른 쪽에서는 나물이 볶아지고 있었습니다. 캐런이 옆에서 낮게 탄성을 질렀습니다. 이게 매일 아침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까? 저는 그 말에 끼어들었습니다. 잠깐요. 이게 매일인지 오늘만 이런 건지 아직 모릅니다. 관계자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매일이라고 하면 매일인 줄 압니까?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영양사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사무실 안에서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던 영양사에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오늘 메뉴 평소와 다르게 구성한 거 아닙니까? 외부 방문이 있다는 걸 알고 더 신경 쓴 거 아닌지요? 영양사가 잠깐 저를 바라보다가 서랍을 열더니 서류 묶음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지난 2달 식단표입니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다른 구성이었고 영양 기준이 꼼꼼하게 기재돼 있었으며 식재료 원산지까지 명시돼 있었습니다.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으려 했지만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식판을 받아든 아이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아무렇지도 않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떠들고 웃고 옆 친구 반찬을 가리키며 뭔가를 말하면서 남기는 아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상을 찌푸리는 아이도 없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이건 그냥 오늘 점심이었습니다. 특별한 것도 감사한 것도 아닌 당연한 일상이었죠. 저는 그 당연함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급식을 받아들고 인상을 찌푸리던 아이들, 반쯤 남긴 채 돌아서던 아이들. 그런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한국 아이들은 이런 음식에 익숙하게 자랐을 겁니다. 미국 아이들에게 이걸 들이밀면 반응이 같을 리 없죠. 저는 식판을 바라보다가 옆에 있던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식사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아이들이 얼마를 냅니까? 아이들은 무료입니다. 전면 무상급식이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잠깐 멈췄습니다. 무료. 이 퀄리티가 무료라는 말이었습니다. 캐런이 잠시 식판을 내려다보다가 참고 있던 무언가가 터지듯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는 매달 급식비를 내고 세금도 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걸 공짜로 먹인다고요? 이 퀄리티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허탈함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죠. 우리 아이들은 냉동 피자로를 돈 내고 먹고 있는데 이건 예산 문제가 아니네요. 이 나라가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랑 다른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구조가 다릅니다. 한국은 정부 지원 구조가 우리와 다릅니다. 단순 비교는 의미가 없죠.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으며 조리실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영양사가 내밀었던 그 식단표가 자꾸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2달치 기록이었습니다. 공연히 만들어둔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는 인정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오늘 본 건 특별한 날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그러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직은. 다음 날 아침 저는 혼자 다시 그 학교로 갔습니다. 캐런을 포함한 학부모들은 숙소에 남겨뒀습니다. 어제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감정에 휩쓸린 사람들과 함께 움직이면 냉정한 판단이 어렵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었죠. 저는 혼자 봐야 했습니다. 어제 본 것들이 진짜인지 아니면 제가 놓친 허점이 있는지를. 학교 측에 양해를 구하고 조리실부터 다시 들어갔습니다. 관계자가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제랑 똑같습니다. 그냥 보고 싶은 대로 보세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영양사를 찾아갔습니다. 어제 식단표를 내밀었던 그 영양사였는데 오늘도 작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시스템 유지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매일 이 수준을 유지하려면 인력도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영양사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답했습니다. 힘들죠. 근데 그게 이유가 됩니까?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영양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비용 기준 안에서 최대한 좋은 걸 넣으려고 합니다. 그게 제일이니까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비용 기준 안에서 최대한 좋은 것. 저도 22년 동안 비용 기준 안에서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대한 효율적인 것을 넣었습니다. 같은 조건이었는데 방향이 달랐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조리실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냉동 식재료가 있는지, 전자레인지가 있는지, 어딘가에 숨겨둔 가공식품이 있는지. 저는 프로였습니다. 눈속임을 찾아내는데 22년이 걸린 게 아니었죠. 그런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끓고 볶고 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허점이 없으면 제가 틀렸다는 말이 되니까요. 그러다 가장 구석에서 혼자 묵묵히 전을 부치고 있는 나이든 조리사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서서 바라보다가 말을 걸었습니다. 이 일 얼마나 하셨습니까?
조리사가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답했습니다. 한 20년 됐네요. 저는 그 말에 잠깐 멈췄습니다. 20년. 저와 같은 세월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나와서 이 많은 걸 손으로 다 만드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조리사가 전을 뒤집으면서 저를 흘끗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별것 아니라는 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애들 먹는 거잖아요. 내 자식 같아서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반박할 논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직업의식이라고 훈련된 거라고, 모든 직업에는 나름의 사명감이 있다고. 그런데 그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거창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을 설명하지도 않았고 정책을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내 자식 같으니까 그게 다였습니다. 저는 22년 동안 효율을 말했고 비용을 말했고 기준치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모든 말들이 시작되기도 전에 훨씬 단순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철학 앞에서 22년 경력의 전문가로서 처음으로 아무것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학교를 나오면서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캐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답장을 쓰지 못했습니다. 어떻다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무언가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끝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자식 같아서요.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하자. 저는 이틀 동안 학교 하나를 봤습니다. 한국에는 수천 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해서 그게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가 다릅니다. 한국 사람들이 음식에 쏟는 정성은 분명히 우리와 다르죠. 그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그대로 적용하려 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정리하면서 눈을 감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 자식 같아서요. 그 말이 자꾸 걸렸습니다. 워싱턴에 내려 사무실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직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톰슨 씨, 출장 중에 보고드리기 뭐해서 기다렸는데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직원이 잠깐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이미 미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기업 급식 쪽으로요. 생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느 기업입니까? 직원이 답했습니다. 삼성 웰스토리 풀무원입니다. 미국 현지 공장이나 사옥 급식 계약을 꽤 따낸 상태입니다. 저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기업 급식은 다릅니다. 학교 급식과는 구조 자체가 다르죠.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무실에 도착해서 직원이 정리해온 자료를 펼쳐놓고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허점을 찾으려 했습니다. 규모가 작을 거라고, 일부 지역에 국한된 사례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자료를 들여다볼수록 그 생각이 흔들렸습니다. 단순한 식품 수출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급식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직접 들어와 운영을 맡고 있었고 미국 직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한 미국인 직원의 인터뷰가 눈에 걸렸습니다. 처음엔 생소했는데 먹다 보니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이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자료를 덮었습니다. 트렌드입니다. 트렌드는 왔다가 갑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려 했습니다. 그날 오후 오랜 지인인 영양학자 마크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한국 출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마크는 제 이야기를 듣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 연구소에서 한국 발효식품을 연구하고 있거든.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였습니까? 마크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꽤 됐어.
학계에서는 진작에 주목하고 있었어. 우리가 늦은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학계가 진작에 주목하고 있었다고요. 저는 22년 동안 이 분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무렵 영국에서도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영국 교육부가 학교 급식 개편안을 논의하면서 한국 사례를 직접 언급했다는 내용이었는데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의 급식 시스템은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는 모델로 평가된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었고 학계가 연구하고 있었고 이제 영국 정부까지 한국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세계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흐름에서 가장 멀리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다시 펼쳐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삼성 웰스토리, 풀무원, 학계의 연구, 지자체의 논의, 시장에. 이 모든 것들이 각기 다른 방향에서 출발했지만 결국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흐름의 크기를 가늠해 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한 나라의 특이한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멈출 수 없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의 시작점에 새벽부터 출근해서 아이들 밥을 만들던 그 조리사가 있었습니다. 내 자식 같아서요. 저는 그 말이 이제 단순한 한마디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철학이었고 그 철학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보고서가 책상 위에 놓인 건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직원이 아무 말 없이 내려놓고 나갔는데 표지에는 미국 농무부와 보건복지부 로고가 나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들고 첫 장을 펼쳤습니다.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미국 국가식단 지침 개정안이었죠. 저는 이런 보고서를 수십 번 읽어온 사람입니다. 대부분은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칼로리 기준, 나트륨 제한, 당류 권고량. 그래서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몇 장을 넘기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장 건강 중심 식단 강화. 발효식품의 중요성 공식화. 저는 그 문장을 천천히 다시 읽었습니다. 페이지를 더 넘겼습니다. 권장식품 목록이 나왔습니다. 요구르트, 된장, 그리고 김치. 저는 그 단어를 보는 순간 보고서를 내려놨습니다. 김치. 미국 연방정부가 발행한 국가식단 지침에 김치가 장 건강 권장식품으로 명시돼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권장식품 목록에 들어간 거지 급식에 직접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권고는 권고일 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정리하며 다음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에서 저는 더 이상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적용 범위가 나와 있었습니다. 학교 급식, 군 급식, 저소득층 영양 지원 프로그램. 저는 그 세 줄을 읽으면서 보고서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권고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전반 시스템에 걸쳐 적용되는 공식 기준이었습니다. 미국 식단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세 축 전체에 발효식품이 공식 기준으로 들어온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덮어놓은 보고서를 바라봤습니다. 트렌드는 왔다가 간다고 했습니다. 기업 진출은 별개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학계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달랐습니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직원을 불렀습니다. 이 보고서 언제 나온 겁니까? 직원이 답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됐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이거 확정입니까? 아직 논의 중입니까? 직원이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확정입니다. 이미 서명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마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국가식단 지침 개정안 봤어? 저는 봤습니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마크가 말을 이었습니다. 데이비드, 이건 시작이야. 이 지침이 확정됐으니 전국 학교 급식 기준이 바뀌어야 해. 공급망도 바뀌어야 하고 조리 방식도 바뀌어야 하고 예산 구조도 다시 짜야 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마크가 잠깐 침묵하다가 답했습니다. 빠르면 3년, 늦어도 5년. 근데 데이비드, 방향은 이미 정해진 거야. 되돌릴 수 없어.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되돌릴 수 없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저녁 무렵 캐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보고서 링크와 함께 한 줄이 붙어 있었습니다. 톰슨 씨,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그 문자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22년 동안 저는 이 시스템이 옳다고 믿어왔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데이터를 꺼냈고 반박당할 때마다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한국에 가서도 끝까지 버텼습니다. 문화가 다르다고, 시스템이 다르다고, 단순 비교는 의미 없다고. 그런데 지금 제 손에는 국가가 스스로 방향을 바꾸겠다고 선언한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제가 버틸 수 있는 논리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선택한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자리에 앉아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김치 항목을 다시 찾았습니다. 장건강권장식품. 저는 그 네 글자를 바라보면서 한국에서 봤던 장면들이 하나씩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새벽부터 끓이던 육수, 식재료를 하나씩 확인하던 영양사, 두 달치 식단표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밀던 그 표정, 그리고 전을 부치던 조리사의 말. 내 자식 같아서요. 저는 그때 그 말 앞에서 아무것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도 같은 방향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기준이라고 믿어왔던 것들이 무너지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기준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래전부터 한국이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덮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걸 나는 그제야 이해했다고. 보고서를 덮고 나서도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계속 걸렸습니다. 김치가 국가 지침에 들어갔다는 사실, 영국이 한국 사례를 직접 언급했다는 사실, 한국 기업들이 이미 미국 시장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면서 저는 처음으로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이길래? 급식 시스템을 보러 가기 전까지 저는 솔직히 그 나라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처음으로 한국의 역사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상치 못한 감각이 밀려왔습니다. 한국은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전쟁으로 국토가 폐허가 됐고 먹을 것이 없어서 해외 원조에 의존해야 했죠. 아이들이 굶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굶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라의 아이들이 먹는 밥상이 세계의 기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간격을 머릿속에서 가늠해 보려 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세계가 배우러 오는 나라로. 그 거리가 얼마나 먼지 숫자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급식 관련 자료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엔 다른 눈으로 봤습니다. 시스템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새벽부터 출근하는 조리사들, 식재료를 하나씩 확인하는 영양사들, 아이들이 밥을 남기지 않도록 메뉴를 고민하는 사람들. 저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이건 훈련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규정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조리사가 말했던 것처럼 그냥 내 자식 같으니까. 그 마음이 시스템보다 먼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혼자가 아니라 그 학교 조리실 전체에 전국 수천 개 학교에 걸쳐 똑같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아이들을 먹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구조를 보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처음으로 선명하게 봤습니다. 자료를 더 들여다보다가 숫자 하나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김치 수출국 수 95개국이었습니다. 전 세계 국가 중 절반 가까이가 한국의 김치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바라보면서 단순한 식품 수출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치 한 포기 안에는 발효의 지혜가 있었고 수천 년을 이어온 식문화가 있었으며 아이들 밥상을 지키려는 그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95개 나라로 퍼져나가고 있었죠.
한국에서는 그냥 평범한 밑반찬이었던 것이 세계에서는 건강의 기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굶던 나라의 밥상이 이제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밥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순간 한국의 그 골목이 떠올랐습니다. 학교를 나오면서 들었던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 조리실에서 흘러나오던 육수 냄새, 그리고 행주를 손에 든 채 담담하게 말하던 그 조리사의 얼굴. 저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요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매일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이들 밥을 짓는 나라였습니다. 근면했습니다. 정성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밥상 앞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연함이 지금 세계의 부러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캐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톰슨 씨 결정하셨습니까? 저는 잠깐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캐런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22년 동안 이 시스템이 맞다고 믿어온 사람이 처음으로 틀렸다고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정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아이들 먹이는 문제만큼은 한국이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방식이었습니다. 그저 아이들을 먼저 생각했을 뿐인데 그 단순한 선택이 결국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시스템을 믿어왔습니다. 숫자와 효율이 모든 걸 설명해 준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의 급식 앞에서 그 믿음은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예산도 더 뛰어난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이들을 먼저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단순한 선택이 결국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